그 아이 죽지 않았어요. 바로 윗집 사는 친구예요. 박준호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쨍그랑 위스키 잔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서재를 가득 메웠죠. 9살 소녀의 그 작은 목소리가 4년 동안 그를 옥죄던 절망의 성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니?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준호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 민수의 초상화. 앞에선 수연이의 작은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뜨거운 것이 차오르며 눈가가 젖어왔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진짜예요, 아저씨. 수연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초상화를 가리켰죠. 이 오빠 이름은 김준이에요. 할머니랑 둘이 살고요. 저는 매일 봐요. 사실 준호에게 4년 전 그날은 잊고 싶은 지옥 그 자체였죠. 부산 해운대. 그 뜨거운 모래 위에서 5살 민수가 감쪽같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회사에서 온 급한 전화 때문에 고작 10분, 아니 8분, 47초라는 찰나의 시간 동안 아이에게서 잠시 눈을 돌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돌아왔을 때 민수는 온데간데 없었고 아내는 파라솔, 그늘 아래 잠시 지친 몸을 누이고 있었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찰 수사는 물론 사설 탐정과 수억 원을 쏟아부은 수색도 전부 허사였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잃은 크나큰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리다 깊은 우울증 끝에 결국 1년 전 눈을 감고 말았죠. 준호는 매일 밤 이 서재에서 독한 위스키 한 잔에 의지해 아들의 초상화를 마주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상이었습니다. 신성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을 이끌고 있는 총수지만 그의 마음엔 거대한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죠. 오늘 역시 그런 날이었습니다. 가정부 이순자 씨가 몸살 감기로 일찍 퇴근한 탓에 그녀의 딸 수연이가 엄마 약을 챙겨들고 찾아왔던 겁니다. 여느 때 같았다면 약만 건네주고 돌려보냈을 테지만 수연아, 준호는 망설임 없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 따위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그런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고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가 맞는 거니? 네, 틀림없어요. 수연이의 맑은 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9살 난 아이가 어른을 상대로 그런 거짓말을 할 리 만무했죠. 게다가 아이가 짚어내는 특징들은 소름 끼치게 정확했습니다. 그 아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준호의 목소리엔 애원이 묻어나왔습니다. 키는 저보다 이만큼 더 크고요. 머리는 새까맣고 눈이 되게 예뻐요. 수연이가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씩 저 멀리 바다만 멍하니 쳐다볼 때가 있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그 오빠가 처음 왔을 때 자꾸 바다 이야기만 했었대요. 그런데 기억은 잘 못한대요. 준호의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다, 그리고 기억 상실. 4년 전 그날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그럼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언제부터 돌보셨다고 하던 4년 전부터라고 했어요. 할머니 말씀이 어느 맑은 날 아침 집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셨다고 했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대요. 준호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찔하게 깜깜해졌다 환해졌습니다. 4년 내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아들이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목소리마저 잠겼습니다. 순자씨. 준노가 떨리는 음성으로 가정부를 불렀습니다. 이순자가 살짝 놀란 기색으로 서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수연이가 말했던 그 할머니, 정확한 거처를 알고 계세요? 이순자는 두 사람의 진지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달동네 쪽이에요. 박금순 할머니라고 하던데요.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준노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자그마치 4년 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죽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죠. 내일, 아니, 지금 당장 거길 가볼 수 있을까요? 그날 새벽 5시, 준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서재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고 머릿속은 온갖 상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이가 했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이순자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었죠. 박금순 할머니에 대한 것과 그 집에서 기르고 있다는 아이에 대한 것이었죠. 이순자 씨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다른 아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준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강렬한 이끌림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직감일까요? 4년간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금 고동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준노는 운전기사를 불러 성북구 달동네로 가자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더라면 결코 발길을 두지 않았을 곳이었죠. 좁은 골목에 낡은 집들이 빽빽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였습니다. 차 안에서 준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또 느리게 뛰었죠. 정녕 내 아들일까? 아니면 또 한 번의 실망일까? 사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준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낡은 2층짜리 집들이 양옆으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벽마다 쓴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고 널린 빨래는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이순자 씨가 일러준 주소를 찾아 골목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준노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고 걸음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마침내 찾은 집은 주변 집들보다 훨씬 허름해 보였습니다. 녹슨 철대문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작은 마당에는 화분 몇 개가 있었는데 그 꽃들만큼은 신기할 정도로 정성스레 돌본 모습이었습니다. 준노는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민수가 여기에. 손끝이 다시금 떨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에서 들려온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 씨 소개로 왔습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문이 천천히 열리며 70살쯤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박금순 할머니였습니다. 얼굴엔 깊게 주름이 졌지만 눈빛만은 참 따뜻했습니다. 아, 순자 씨가 말한 사장님이군요. 낡은 가구들이었지만 살뜰히 정돈된 공간 곳곳에서 아이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엔 초등학생의 교과서가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면은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림 중 준노의 시선은 한 곳에 못 박혔습니다. 파란 크레파스로 서툴게 그린 바다 그림이었죠.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모래사장. 그 그림 한켠에 김준이라는 이름이 삐뚤빼뚤
새겨져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4년 전 이 집에 온 아이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박금순 할머니는 준노의 얼굴을 잠시 꿰뚫 듯 보더니 나지막이 입을 뗐습니다. 그랬죠. 2020년 7월의 일이었어요. 2020년 그날 새벽녘에 깨보니 웬 아이 하나가 대문 앞에서 엉엉 울고 있더군요. 대략 5살쯤 됐을까 그런 남자아이였어요. 그 순간 준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2020년 7월은 바로 민수가 사라진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아이 상태는 어땠습니까? 몹시 겁에 질려 있었어요. 아빠, 엄마만 애타게 부르며 울기만 했죠. 정작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전혀 기억을 못했고요. 할머니의 음성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경찰에는 알리셨습니까? 당연히 했죠. 허나 실종 신고된 아이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한 달이 넘도록 기다렸지만 아이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노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오직 바다에서 변을 당했을 가능성만 파고들었죠. 아이가 육지로 올라와 길을 잃었을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직접 아이를 키우신 건가요? 저도 홀몸인 늙은이였으니까요. 그 아이도 혼자, 나도 혼자,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돼주기로 한 셈이죠.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특별한 버릇 같은 게 있습니까? 유독 바다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꿈에서 바다를 봤다거나 누구랑 같이 모래성을 쌓았다는 둥. 그리고 가끔 혼자 있을 때 뭔가를 흥얼거리더군요. 노래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에 준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설마 민수가 유난히 좋아했던 그 자장가일까? 목이 꽉 메어오는 순간 현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앳된 아이의 목소리. 준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이가 학교 마쳤나 보네. 할머니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노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또각, 또각, 발소리가 점점 다가왔고 마침내 거실 입구에 한 아이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제 막 9살이 되었을 법한 남자아이였죠. 4년 전에 5살, 민수와는 비교도 안 되게 컸지만 그 얼굴을 본 순간 준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틀림없는 민수였습니다. 그 눈썹, 그 코, 그리고 그 입술까지. 준노가 밤마다 쓰다듬던 사진 속 아이가 고스란히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어른의 등장에 잠시 걸음을 멈칫했지만 경계하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순간 준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차오르는 울음에 목이 잠겨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는 참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 준노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4년 만에 아들과 나눈 첫 대화였죠. 할머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할머니 친구란다. 우리 준노 보러 오신 분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인 채 준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망울에는 호기심과 더불어 묘한 이끌림이 담겨 있었어요. 준노는 그 순간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겠다고,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겠다고. 지난 4년간 이 아이에게 가족은 오직
박금순 할머니뿐이었어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나 준노의 마음 한편엔 4년 만에 처음으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건강히 자란다는 그것만으로도 벅차고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되찾을 때였습니다. 이튿날 오전, 준노는 신성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보안팀장 최민호를 호출했습니다. 최민호는 15년을 준노의 곁에서 일해온 신복이었죠. 전직 형사 출신답게 무슨 일이든 뿌리까지 파고드는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최 팀장, 어제 내가 본 그 아이가 민수가 맞을 겁니다. 준노의 목소리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최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4년 내내 헛걸음만 반복했던 기억에 이번 역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사장님, 혹시 너무 간절한 마음에. 아니야, 이번엔 확실해. 달라. 최민호는 곧장 4년 전 사건 파일을 꺼내들었습니다. 묵직한 파일 뭉치였죠. 경찰 기록과 사설 탐정 보고서, CCTV 분석 자료 등 모든 게 망라되어 있었죠. 당시 저희 수색 반경을 다시 짚어보시죠. 해변 반경 5km 내만 샅샅이 뒤졌었군요. 최민호가 테이블에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도 위 붉게 칠해진 수색 구역이 뚜렷했죠. 하지만 성북구 달동네는 해운대와 400km나 됩니다. 고작 5살 아이가 홀로 그 먼 길을 얻지. 준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팀장님,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수를 데려갔던 건 아닐까요? 최민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지난 4년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납치란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져서 민수가 어떻게든 빠져나왔을 가능성도 있죠. 최민호는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2020년 7월 부산 지역 교통사고 내역을 조회하겠습니다. 30분 후 최민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사장님, 이걸 보십시오. 모니터엔 사고 기록 하나가 떠 있었죠. 2020년 7월 15일 해운대에서 20km 떨어진 국도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승용차와 트럭의 충돌 사고였는데 승용차 탑승자 성인 남성 2명이 경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준노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사고 직후 한 아이가 차에서 뛰쳐나와 숲으로 사라졌다는데 정작 사고 당사자들은 아이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잡아떼쓰답니다. 최민우는 곧바로 당시 목격자 수소문에 나섰죠. 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운 좋게도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민수 씨, 되십니까? 4년 전 국도 사고를 목격하셨던 통화를 끝낸 최민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목격자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뒷좌석에서 튀어나왔답니다. 하지만 주변 어른들이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순식간에 숲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준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가 납치범들에게서 도망친 거였어. 사고를 낸 자들은 대체 누구였죠? 김철수와 박영호. 하지만 그 이름들은 위조된 신분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사고 기록 자체가 너무나도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최민우가 파고들수록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도난 차량이었고 병원 기록마저 며칠 뒤 감쪽같이 사라졌죠. 누군가가 전문가의 솜씨로 모든 증거를 없앤 겁니다. 준노의 머릿속은 뒤엉켰습니다. 대체 어떤 자가 민수를 노렸단 말인가? 최민우는 수사망을 다른 곳으로 넓혔습니다. 사건 당시 신성그룹과 적대적이었던 경쟁사들, 그리고 준노 사장님께 앙심을 품을 만한 인물들까지 전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사장님, 4년 전 그때 혹시 큰 사업이나 누군가와 극심한 마찰은 없었습니까? 준노는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2020년 그 해는 신성그룹의 거대 건설 사업 수주로 한창 기세를 올리던 때였죠. 맞다. 부산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군. 그때 대한종합건설과 정말 피 튀기게 경쟁했습니다. 조성민 회장이 이끄는 바로 그 회사 말입니다. 준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성민. 업계에선 그를 모르는 이가 없었죠. 목적을 위해선 무엇이든 하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으니까요. 최민우는 즉시 조성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과거와 사업 스타일, 그리고 주변 인물들까지 샅샅이 훑었습니다. 사장님, 이 조성민이란 자 보통이 아닙니다. 화면에 드러난 조성민의 과거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웠습니다. 과거에도 그의 경쟁사 핵심 인물들이 의문스러운 사고를 당한 전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법망은 교묘히 빠져나갔죠. 그리고 결정적인 겁니다. 2020년 7월 민수가 사라진 바로 그 달에 조성민이 한 흥신소에 거액을 입금한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최민우는 며칠 밤낮으로 이 부분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증명할 실마리를 잡아냈습니다. 사장님, 그 사고 차량 운전자 김철수, 조성민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이름은 가짜였지만 확보했던 지문으로 신원을 특정한 겁니다. 준노의 주먹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그놈이 내 아들을... 사장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때 부산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사업을 따낸 직후 조성민이 박준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새겨주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는 증언입니다. 민수가 서울까지 오게 된 경로도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끔찍한 사고 현장을 빠져나온 민수는 아마 산을 헤매다 인근 마을로 내려왔을 겁니다. 실제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수소문해보니 그 무렵 웬 낯선 아이 하나가 며칠을 헤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기억을 모두 잃은 탓에 아무도 정체를... 이동 경로가 묘연했다더군요. 그렇다면 필시 화물 트럭에 몰래 올라탔을 공산이 큽니다. 네, 5살 아이니까 겁없이 트럭에 몸을 실었을 수 있죠. 준노와 최민호는 박금순 할머니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전과 달랐습니다. 훨씬 더 상세한 질문들을 갖고 갔죠. 어르신, 김준희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옷차림이었는지요? 기억나지? 바닷가에서나 입을 법한 얇은 옷이었어. 7월인데도 아이가 몹시 추위에 떨고 있더군. 준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바로 그날 민수가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아이 호주머니에선 축축한 모래가 한 줌 나왔지. 바닷가 모래 말이야.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성민의 계략에 휘말려 사라졌던 민수가 불의의 사고를 틈타 도망쳤고 모든 기억을 상실한 채 서울로 와 박금순 할머니의 눈에 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최민우의 얼굴에 그림자가 졌어요. 조성민이 여전히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자가 민수가 살아있음을 안다면 준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더 거대한 위협이 엄습해오고 있었습니다. 조성민은 자기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저지를 위인이었죠. 팀장님, 무엇보다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조성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주십시오. 준노는 이제 아들을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들과 소중한 이들을 모두 지켜내야 하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됐음을 직감했습니다. 최민호는 며칠 밤낮으로 조성민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대한종합건설 회장 자리에 앉아있는 그 남자의 추악한 민낯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자는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최민호가 묵직한 서류철을 준노의 앞에 내려놓았죠. 거기엔 지난 20년간 조성민을 둘러싼 온갖 의혹의 사건들이 빽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2005년 경쟁사 대표의 의문스러운 교통사고, 2010년 입찰 경쟁사의 원인불명 화재, 2015년 개발 반대 주민의 행방불명, 준노의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손끝마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특히 2020년 부산 신도시 프로젝트 때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최민우는 그 당시의 자료들을 테이블에 펼쳐놓았죠. 신성그룹과 대한종합건설이 격돌했던 그 프로젝트 말씀입니다. 조성민에겐 이 사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따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더군요. 당시 대한종합건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걸 놓치면 회사가 무너질 판이었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준노는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이었죠. 조성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따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가 이겼고 바로 그날 이후 조성민의 행보가 기이해졌다는 증언이 다수입니다. 최민우가 더욱 경악스러운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조성민이 프로젝트에서 패한 직후 흥신소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그쪽 대표와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을 손에 넣었습니다. 컴퓨터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틀림없는 조성민의 것이었습니다. 박준호를 재기불능으로 만들어 사업에서 이기는 걸론성에 앉혀 그 자식이 평생 땅을 치고 통곡하게 만들어야 해. 준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죠. 조성민은 사장님 댁을 한 달간 감시했습니다. 최민호가 내민 사진들에는 준노와 아내 그리고 민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해운대에서 단란하게 시간을 보내는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포착한 것이었죠. 이 사진들은 민수가 사라지기 꼭 한 달 전에 찍힌 겁니다. 다시 말해 조성민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준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소중했던 가족의 행복한 기억이 누군가의 감시 아래 연출된 것이었다니. 7월 15일 아이가 납치된 바로 그날입니다. 최민호는 그날의 시간대별 기록을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조성민의 하수인인 김철수와 박영호가 해운대의 모습을 드러냈고 오후 2시 무렵부터 사장님 가족을 은밀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준노의 머릿속엔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모래성을 만들며 환하게 웃던 민수의 얼굴이, 파라솔 그늘 아래서 행복하게 미소 짓던 아내의 모습까지, 그리고 오후 3시 47분 회사에서 긴급한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조성민이 꾸며낸
거짓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준노는 경악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날 회사에 왔던 화재 신고 전화는 가짜였습니다. 조성민이 자신의 협력업체를 동원해서 거짓 신고를 하도록 사주한 겁니다. 오직 사장님을 아이 곁에서 떼어놓기 위한 계략이었죠. 준노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성민의 소나귀에서 놀아난 것이었습니다. 그 조작된 전화 한 통으로 사장님이 민수에게서 잠시 눈을 뗀 틈을 타 김철수와 박영호가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최민호는 당시 CCTV 영상 분석 자료를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죠. 사장님께서 통화하시는 동안 의심스러운 두 남자가 민수에게 접근합니다. 화질은 좋지 않지만 영상에는 분명 두 명의 남자가 고작 5살짜리 민수에게 다가서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빠가 저기서 기다린다거나 엄마가 오라고 하신다는 식으로 아이를 구슬렸을 겁니다. 5살. 아이가 뭘 의심이나 했겠습니까? 준노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진한 아이가 그런 끔찍한 거짓말에 속아 제 발로 따라갔다니. 하지만 조성민의 완벽해 보였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최민호는 교통사고 현장이 담긴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김철수와 박영호가 민수를 태우고 도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할 뻔한 것을 피하려다 급정거했고 그 반동으로 차량이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그럼 그때 민수가 도망친 겁니까? 네. 뒷좌석에 있던 민수가 열린 차문 틈으로 필사적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직후 조성민은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호가 제시한 증거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철수와 박영호의 신분을 세탁하고 병원 기록을 전부 삭제했으며 심지어 목격자들에게는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조성민은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묻혔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민수가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은 것으로 세상 모두가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민호는 더 경악스러운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사장님, 조성민은 지난 4년 내내 사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습니다. 뭐라고요? 아마 민수, 군실종 사건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까봐 내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던 거겠죠. 사장님의 모든 동선, 접촉하는 인물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준노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조성민의 거미줄 같은 감시망 안에 있었다니.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 조성민의 움직임이 낌새가 이상합니다. 최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이 성북구 그곳에 다녀온 그 직후부터 조성민이 갑작스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알아차린 게 틀림없어요. Yes, yes. 준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민수에게 위험이 닥친 건 아닐지. 박금순 할머니 곁을 맴도는 의심스러운 자들이 있다는 보고까지 들어왔습니다. 준노는 결연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죠. 팀장님, 이제 저희도 나서야 합니다. 조성민을 이대로 지켜볼 순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모두 모아 검찰로 넘길 겁니다. 그리고 민수와 할머니, 수연 씨와 순자 씨의 안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최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24시간 밀착 경호 계획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허나 조성민도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4년 전처럼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이죠. 준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당하지 않으리라.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년 전의 진실이 드러난 바로 지금.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 싸울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준노는 매일 성북구 달동네로 향했죠. 하지만 박금순 할머니 댁을 바로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멀찍이서 남몰래 민수의 하루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어귀, 작은 카페에서 혹은 동네 슈퍼 앞 벤치에서 준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느덧 9살이 된 민수는 몰라보게 자라 있었습니다. 키도 훌쩍 컸고 얼굴엔 의젓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럼에도 4년 전에 그 천진난만한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아침 8시면 민수는 할머니 손을 잡고 집 앞 골목길을 나섰습니다. 등교하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해진 가방을 민수 어깨에 메어주시며 다정한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준이 학교 가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민수가 씩씩하게 인사하며 골목을 달려나가는 뒷모습에 준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토록 바른 아이로 키워주시다니 박금순 할머니께서 얼마나 큰 정성으로 보살피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준노는 민수의 학교까지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교문 저편에 서서 아들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웃으며 교실로 향하는 민수의 모습이 너무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곳이 민수에게는 온전한 세상이었던 겁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인데. 준노가 나지막이 읊조리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4년 내내 그리워한 내 아들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좀처럼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준노는 큰 용기를 내어 다시 박금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죠. 어르신, 실은 제게 4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빛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무언가 짐작하고 계신 눈치였습니다. 혹시 우리 준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 아이가 제 아들 민수일 겁니다. 아마도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 각오하신 듯 마음의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어요. 준이가 꿈속에서 가끔 아빠를 찾으며 운다고요. 그리고 바다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면 마치 직접 가본 사람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요. 준우의 심장이 뭉클해졌습니다. 신성그룹 관련 뉴스가 TV에 나올 때면 준이가 특히 집중하더군요. 이유를 물으면 잘 모르겠다면서도 본능적으로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 같아요. 할머님, 제가 불쑥 나타나서 준이, 아니 민수를 놀라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준우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4년간 할머니께서 부모님처럼 돌봐주셨는데 이제 와서 제가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순 없지 않겠습니까? 할머니는 준우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이를 최우선으로 여겨주셔서. 그렇게 두 사람은 민수에게 아주 신중하게 다가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준우는 서울대병원 아동심리 전문가인 김소영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상황에선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자그마치 4년간 기억을 잃고 다른 가족과 지낸 아이입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김 교수가 강조했어요. 섣불리 진실을 밝히는 것은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기억을 스스로 되찾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우선 자주 교류하며 친밀감을 형성하세요. 편안한 아저씨나 삼촌처럼요. 김 교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아이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이나 함께 나눴던 추억들을 자연스럽게 상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떠올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섣불리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가 혼란을 느끼거나 두려워하면 그 즉시 멈춰야 합니다. 다음 날부터 준우는 민수의 일상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할머니와 의논하여 동네 지인으로 인사하기로 했죠. 민수야, 이쪽은 할머니 친구분이신데 앞으로 가끔 들르실 거란다. 민수는 낯선 어른 앞에서 살짝 부끄러워했지만 경계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길인구 그래, 안녕 민수야. 준우 아저씨란다. 할머니께 네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번 보고 싶었어. 아저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민수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커다란 건물들을 짓는 일을 한단다. 우와, 진짜요? 저도 커서 멋진 건물들을 짓고 싶어요. 준우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린 시절 민수가 아빠 회사에 와서 했던 말과 정확히 똑같았다. 그러니 민수는 어떤 건물을 짓고 싶은데? 바다가 보이는 집을요.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런 집이요. 민수가 바다를 말할 때 눈빛이 변하는 것을 준우는 알아챘다. 무언가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듯한 얼굴이었다. 민수는 바다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가 곁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꿈에서는 자주 나와요. 누구랑 같이 모래성을 쌓고 놀아요. 준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것은 바로 4년 전 해운대에서의 소중한 기억이었다. 그날 밤 준우는 박금순 할머니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민수가, 아니, 준이가 바다에 대해 말하는 걸 아무래도 기억의 편린이 남아있는 게 틀림없어요. 맞아요. 그 아이의 마음 깊숙한 곳 어딘가에 과거가 봉인되어 있을 겁니다. 숨쉬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음성에는 희망과 근심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다가는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감당 못할 혼란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준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꼬박 네 해를 기다렸으니 조금 더 견디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수가 더는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조성민이라는 시한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요. 아들을 온전히 지켜내려면 이제는 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준노가 민수와 조심스럽게 관계를 쌓기 시작한 지 꼭 일주일이 흐른 뒤였습니다. 최민호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조성민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성북구 달동네 인근에 조성민의 수하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계속 배회한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준노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조성민이 모든 걸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30분 뒤 준노는 최민우와 함께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신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전략회의실이었습니다. 조성민이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아마 사장님께서 달동네에 드나드시는 것을 미행하며 감시했을 겁니다. 샅샅이 뒷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최민우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달동네 주변 CCTV에 포착된 의문의 차량들의 영상이 담겨 있었죠. 이 검은색 세단, 어제부터 하루에만 3차례씩 할머니 댁 앞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최민우는 더욱 충격적인 정보를 꺼내놓았습니다. 사장님, 조성민이 또다시 흥신소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의뢰의 핵심은 증거인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번 의뢰 준노의 두 주먹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증거인멸. 그 말은 곧 민수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짐승 같은 놈이 4해 전에 이어 또다시, 네, 이번에는 훨씬 더 치밀하게 판을 짜고 있는 듯합니다. 할머니와 민수군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까지 전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준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집안일을 돕는 이순자 여사였습니다. 사장님, 수연 아가씨가 학교 끝나고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 준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오후 3시에 수업이 끝났을 텐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친구들에게 전부 연락해봐도 행방을 모르겠다 하고 혹시 무슨 변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요? 준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조성민, 그자가 감히 수연이까지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최 팀장, 당장 수연이를 찾아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풀어 수연이가 다니는 학교로 차를 몰았습니다. 학교 일대의 CCTV 영상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오후 3시 15분경 수연이가 한 정체 모를 남자와 함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강제로 연행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따라 나선 듯한 모습입니다만 준노의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9살짜리 아이가 교묘한 꾀임에 빠져 제 발로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정각 준노의 전화기에서 정체불명의 발신번호가 뜨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라는 싸늘한 목소리는 조성민의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어디다 숨겨놨어? 참 귀여운 아이더군. 나이가 9살이라던가? 엄마가 편찮으시단. 거짓말에 속아 순순히 따라오더군. 준호의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수연이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지 마. 원하는 게 뭐냐? 간단하지. 네가 최근 파헤친 모든 사실을 잊어. 그리고 2번 다시 달동에 얼씬도 하지 마. 조성민의 목소리엔 서늘한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혹여 경찰이나 검찰에 알리기라도 하면 수연이가 어찌 될지는 네가 더 잘 알 테지.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 아닌 경고다. 딱 24. 시간을 주지. 내일 저녁 8시까지 모든 증거를 모두 없애고 이 일에서 완전히 손 떼겠다고 약속해. 전화를 끊은 준호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를 되찾아야 하는가? 아니면 수연이를 구해야 하는가? 둘 모두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지금은 어떻게든 수연이를 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최민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우가 위로했지만 준호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놈의 요구를 들어주면 민수는 영영 못 찾게 될 걸세. 준호의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엉켰습니다. 4년 만에 겨우 찾은 아들을 또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바로 그 순간 박금순 할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 씨, 큰일 났네. 우리 민수가 없어졌어. 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최악의 사태가 터지고 만 겁니다. 오늘 오후 학교에서 오더니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여태껏 돌아오질 않고 있어. 동네 애들 말이 민수가 이상한 아저씨들이랑 같이 있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조성민이 수연이에 이어 민수까지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최민우가 헐레벌떡 뛰어와 외쳤습니다. 사장님, 조성민의 진짜 속셈을 파악했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없애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대한종합건설이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조성민이 신성그룹을 인수하지 못하면 회사가 망할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 말에 준호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민수를 인질 삼아 사장님을 압박하는 겁니다. 분명 신성그룹의 경영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성민이었죠. 어때, 박준호? 내가 보낸 선물이 마음에 드나? 수연이랑 민수 어디다 숨겼어? 안전한 곳에 잘 있으니 염려 말게. 물론 언제까지 안전할지는 전적으로 네 선택에 달렸지. 조성민의 목소리에는 악랄함이 묻어났습니다. 조건을 변경하도록 하지. 신성그룹 경영권 전부 나에게 넘겨. 그러면 아이들을 무사히 돌려주겠다. 준호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조성민이 애초부터 이 모든 상황을 꾸며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4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준호는 더는 4년 전에 그 무력했던 남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조성민을 멈출 것이었습니다. 좋아, 조성민. 네가 바라는 그 게임 내가 상대해주지. 준호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자는 내가 될 거다. 반드시. 전화를 끄는 준호의 두 눈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준호는 조성민과의 통화를 마치자마자 곁에 있던 최민우에게 명령했습니다. 최 팀장, 지금 당장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로 연락하게. 그리고 경찰청 수사본부장에게도 직접 전하게 연결해 주십시오. 허나 사장님, 조성민이 아이들을 인질로 삼고 있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더 서둘러야 합니다. 조성민 같은 자는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준노의 음성은 냉철했지만 확신으로 가득했죠. 4년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본부의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김태영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직접 지휘하게 되었죠. 박 사장님, 보내주신 증거 자료들을 확인했는데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4년간의 모든 증거가 빠짐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통화 녹취록, 사진, 자금 흐름,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모든 게 말입니다. 조성민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소재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최민호 팀장이 보안팀과 조성민의 은신처 추적에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대한종합건설 본사는 물론 조성민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사장님, 경기도 파주에서 조성민 소유의 창고를 찾아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떠오른 위성. 사진에는 외딴 곳에 대형 창고가 잡혔습니다. 이 장소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전기와 수도 사용량이 폭증했습니다. 게다가 주위에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된 상태입니다. 준호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죠. 틀림없이 그곳에 아이들이 있을 터였습니다. 김태형 부장 검사는 경찰청과 공조하여 즉각적인 구출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특공대를 투입합니다. 하지만 인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동행해도 되겠습니까? 박 사장님께선 안전한 곳에 계십시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준노는 애 같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을 믿기로 했습니다. 오후 8시 경찰 특공대가 파주의 창고를 완벽히 포위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건물 내부 총 5명의 인원이 부착되었죠. 특공대가 창고문을 격파하고 진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이와 민수는 창고 구석에 결박된 채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큰 외상은 없었으나 아이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죠. 인질 확보, 안전합니다. 무전기 넘어 들려온 보고에 준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조성민과 그 일당 3명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되었죠. 그러나 조성민은 마지막까지 악을 썼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전부 조작된 증거라고. 조성민, 당신을 아동납치, 불법 감금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태형 부장 검사가 직접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조성민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박준호, 내 놈이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준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수연이와 민수가 구급차 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준노를 보자마자 수연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죠. 아저씨, 너무 무서웠어요. 나쁜 아저씨들이 저랑 민수를 잡아가서. 준노는 그런 수연이를 힘껏 껴안아 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죠. 민수 또한 준노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를 구해주셔서.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불현듯 준노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저씨, 낯이 익어요. 어디선가 준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꿈속 장면처럼 바다를 본 민수의 눈동자에 짙은 혼란이 서렸습니다. 잊혔던 기억의 파편이 떠오르려는 듯 보였습니다. 아저씨,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한편 경찰서에서는 조성민이 마침내 모든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더는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내해 전 민수를 유괴한 일과 오늘 아이들을 데려간 일 모두 전부 제가 저지른 짓입니다. 동기가 뭡니까? 박준호의 신성그룹. 그게 탐났습니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김태형 부장검사는 싸늘한 얼굴로 조성민을 응시했습니다. 내 해전에는 어째서 실패했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아이가 제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조성민의 자백은 준호와 최민호의 추리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해 동안 그 아이가 세상에 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얼마 전 박준호가 달동네를 드나드는 걸 보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유괴를 시도한 건가? 네, 이번엔 빈틈없이 하려 했는데 이튿날 이 사건으로 온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벌인 아동 유괴라는 경악스러운 사건의 전말 때문이었죠. 대한종합건설 조성민 회장, 경쟁사 대표 아들 유괴 혐의 구속, 내해
전, 실종 아동, 기억 잃은 채 달동네서 발견. 뉴스를 지켜보는 준호의 심경은 착잡했습니다. 조성민은 죗값을 치르겠지만 정작 민수는 아직 기억을 온전히 되찾지 못했으니까요. 병원으로 옮겨진 민수는 정밀 검사를 받았고 의사에게서 희망 섞인 소견을 들을 수 있었죠. 이번 충격이 역으로 억눌려 있던 기억을 자극한 듯합니다. 점차 기억이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준호는 박금순 할머니와 나란히 민수의 병실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나 봐요. 그럼 이제 그 악한 놈 때문에 마음 졸일 일 없단다. 그러나 준호에겐 가장 간절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아빠로 다시 알아보게 만드는 것. 조성민이란 큰 위협은 사라졌어도 정말 힘든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병상에 누워있던 민수가 서서히 눈을 뜨고 준호를 보았습니다. 그 시선엔 아직 혼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따스한 익숙함도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사흘간 병원에 머물며 검사를 계속 받았죠. 천만다행으로 몸에는 큰 이상이 없었으나 마음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준호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찾았지만 여전히 할머니 친구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박금순 할머니도 늘 함께하며 민수를 돌보았습니다. 춘야, 몸은 좀 어때? 네, 할머니. 근데 저 아저씨는 왜 자꾸 저만 보세요? 민수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김소영 교수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민수를 살폈어요. 유괴 당시의 충격이 오히려 뇌의 기억 중추를 자극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기억이 돌아올 확률이 높아져요. 준호의 가슴 속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접근은 여전히 신중해야 합니다. 섣불리 진실을 알렸다간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 김 교수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줬습니다. 일상적인 순간 속에서 옛 기억을 떠올리게끔 유도하라는 것이었죠. 그날 밤 준노는 박음순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조성민이라는 걸림돌도 사라졌으니 이제 민수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할머니, 눈 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실은 나도 언젠가 이 날이 오리라 생각했지. 우리 준이가, 아니 민수가 제 부모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민수에게 할머니 역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입니다. 떼어놓을 생각 추호도 없어요. 준노의 진심이 담긴 약속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민수가 집으로 돌아왔죠. 그 후 준노는 할머니 댁에 더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일을 도와드린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준이야, 이 아저씨가 등 갈아주러 오셨단다.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준노를 쳐다보는 그 눈빛에는 무언가 묘한 기운이 감돌았죠. 준노는 민수와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숙제도 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소소한 게임도 하면서요. 아저씨, 참 좋은 분 같아요. 민수가 할머니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어째서? 글쎄요. 그냥 편안한 느낌이에요. 여태껏 봐왔던 다른 어른들과는 달라요. 그 말 한마디에 준노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혈연의 이끌림이란 이런 것일까요? 날이 갈수록 민수는 준노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어렸을 때 어땠어요? 아저씨는 바다를 참 좋아했단다.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 그 말에
민수의 눈이 유독 반짝였습니다. 저도 바닷소리 좋은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 그럼 언젠가 같이 바다 보러 갈까? 진짜요. 와, 신난다. 준노는 조심스럽게 4년 전의 그날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아저씨에게도 예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 민수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그 아들은요? 잃어버렸어. 바로 그 바다에서. 순간 민수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그 아들, 저랑 닮았었어요? 음, 너처럼 바다를 사랑했고 웃는 모습까지 꼭 닮았었지. 그날 밤 민수가 할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길래? 아저씨가 꿈에 나왔는데 지금보다 훨씬 젊었어요. 그리고 둘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오기 전일 정말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 맞아요? 이튿날 준노는 민수에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물론 민수가 찍힌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아저씨가 참 좋아했던 바다란다. 사진에는 익숙한 해운대 해수욕장의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을 뚫어지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저 여기와 본 것 같아요. 준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죠. 정말이니? 네. 꿈에서 봤는지 아니면 진짜로 가봤는지. 이후 김소영 교수가 민수의 상태를 다시 진단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각난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기억을 더 빨리 되찾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급해선 안 됩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아이가 자연스레 받아들일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김 교수가 조언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익숙한 물건이나 상황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준노는 집에서 민수의 오래된 장난감 하나를 챙겨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4년 전 민수가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던 공룡 인형이었죠. 준이야, 이거 한번 보렴? 공룡 인형을 본 민수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이는 인형을 만지작거렸죠. 그러더니 갑자기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습니다. 준이야, 왜 그러니?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슬퍼요. 그날 밤 준노는 결심을 굳히고 박금순 할머니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제 민수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야겠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도 지금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무언가 알고 싶어하는 눈치예요. 할머니는 준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당부했습니다. 부디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가세요. 우리 준이가, 아니 민수가 놀라지 않도록 말이요. 준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4년간 애타게 기다려온 그 순간이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민수에게 진실을 고백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준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준노는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오늘이 민수에게 진실을 밝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기억을 떠올리게끔 돕고 싶었죠. 할머니, 오늘 민수와 잠시 외출해도 괜찮을까요? 어디를 가려고요? 한강 공원에 가보려고요. 그곳 물가라면 바다처럼 모래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금순 할머니는 준노의 깊은 뜻을 알아챘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준이도 요즘 부쩍 답답해했거든요.
그날 오후 2시, 준노는 민수와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더없이 맑고 따스했죠. 와, 정말 넓다. 민수는 신이 나서 잔디밭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강가로 다가서는 순간 아이는 갑자기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무엇이 말이니? 여기 꿈에서 본 장소 같아요. 그런데 훨씬 더 넓었던 것 같은데. 그 말에 준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드디어 바다를 기억해내려는 듯 했습니다. 준노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양동이와 삽을 꺼내 들었습니다. 준이야, 우리 모래성 한번 만들어 볼까? 그 말에 민수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저씨가 알려줄게. 이렇게. 준노가 양동이에 모래를 담아 뒤집으며 성의 형태를 만들자 바로 그 순간 민수가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나 이거 해본 적 있어요. 모래성을 만드는 민수의 손길은 점점 더 능숙해졌습니다. 마치 몸이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저씨, 정말 이상해요. 분명 처음 해보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알겠어요. 참 신기하네. 그리고 예전에 누군가와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어떤 남자분이랑요. 그 말에 준노는 순간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혹시 그 남자분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나니? 목소리가 아주 다정하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 같았어요. 준노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동화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바로 4년 전 민수가 가장 아끼던 바닷속 모험 이야기 책이었죠. 이 책 아저씨가 읽어줄까? 민수는 책 표지를 책을 보자마자 민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 책 본 적 있어요. 정말? 네, 누가 읽어줬어요. 그 목소리가 아까 얘기했던 남자분의 음성과 꼭 닮았어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긴 민수가 준노의 곁으로 바싹 다가앉았어요. 준노는 동화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민수에게 들려주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먼 옛날 저 깊은 바닷속에 작은 물고기가 살았어요. 민수가 눈을 빛내며 듣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가 불쑥 말했어요. 다음엔 상어가 나타날 거예요. 깜짝 놀란 준노가 책을 확인했어요. 정말 다음 장에 상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그냥요. 그럴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 어딘가 익숙해요. 동화책을 다 읽자 민수에게 졸음이 밀려왔어요. 아저씨, 저 조금 졸려요. 그럼 잠시 쉴까? 준노는 4년 전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레 자장가를 읊조렸어요. 별이 총총한 밤이 오면 꿈속에서 우리 만나자. 그 순간 민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준노를 바라봤어요. 이 노래, 저 아는 노래예요. 누가 불러줬죠? 민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어요. 이 아는 비모요, 이 미인비의 코, 이 코, 이 아는 비의 코. 민수의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아저씨, 사실은 제가 누군지 아시죠? 준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더는 진실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요? 그게 제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 내 이름은 박민수. 그리고 넌 내 아들이야. 민수는 잠시 멍해 있다가 이내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맞죠? 아빠죠? 그래, 민수야. 아빠란다. 준노는 민수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4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미안하다, 아들. 아빠가 너무 늦었지. 곁에서 지켜보던 박금순 할머니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준노의 품에 안기자 잊었던 기억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 바다에서 모래성 쌓았어요. 엄마도 함께요. 그래, 맞다. 민수야, 이제 전부 기억나는 거니? 네. 그런데 나쁜 아저씨들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준노는 민수를 더욱더 꽉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이제 아빠가 지켜줄 거야. 민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디 있어요? 준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장 힘든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민수야, 엄마는 하늘의 별이 되셨어. 왜요? 제가 없어져서 엄마가 너무 슬퍼서 아팠던 거예요? 민수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절대 아니란다. 그건 민수 탓이 아니야. 민수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랑 함께 사는 거야. 그리고 여기 계신 할머니도 우리와 같이 가족이 되는 거지. 그 말에 박금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 준노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할머니. 민수를 이렇게 잘 돌봐주셨는데 제가 어찌 할머니를 혼자 두겠어요?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너무 좋아요.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노을지는 한강공원. 4년이란 시간을 돌아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기나긴 기다림의 끝에 찾아온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민수가 준노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죠? 한 달이 지나고 강남 대저택에는 새 생명이 움놓습니다. 박금순 할머니, 민수, 그리고 이순자와 수연까지 모두 함께 살게 되었어요. 민수는 4년 만에 마주한 제 방이 신기하기만 했답니다. 아빠, 여기가 진짜 제 방이었어요? 그럼 내가 5살 때까지 쓰던 방이란다. 벽에 걸린 앳된 사진들을 보면서 민수는 점차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아, 이 곰 인형 기억나요? 제 것이었어요. 수연은 그렇게 민수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새 누나가 되었죠. 수연 누나, 정말 고마워요. 누나가 아저씨께 말해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우린 이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두 아이는 금세 허물없이 친해졌어요. 함께 숙제하고 게임을 하면서 마치 친남매처럼 지냈죠. 누나, 내일 학교 같이 가요. 그래, 좋지. 친구들한테 내 동생이라고 자랑해야지. 박금순 할머니께서는 처음엔 이 넓은 집을 어색해 하셨습니다. 준우야, 집이 너무 과분하구나. 내가 있어도 될 곳인지.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이제 할머니 댁인걸요. 민수도 할머니만 찾아요. 정말로 민수는 할머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4년의 세월이 만든 정이 어찌 쉽게 사라지겠어요. 할머니, 저녁에 옛날처럼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럼 우리 민수, 어느 맑은 일요일, 준우는 민수를 데리고 길을 나섰어요. 아내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나왔어. 우리 민수, 드디어 데려왔어. 민수가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아빠가 절 찾아주셨어요. 이제 아빠랑 함께 살아요. 그 모습에 준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엄마, 제가 없어져서 많이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이제 착한 아들 될게요. 며칠 후 민수는 새 학교로 전학 갔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이내 잘 적응해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예요. 반 친구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죠. 바라봤어요. 너 신문에 나온 애 맞지? 응, 바로 나야. 민수는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더는 숨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녁이면 식탁에는 5명의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우와 민수, 박금순 할머니, 이순자 아주머니와 수연이까지요. 민수, 학교는 어땠니? 선생님께서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 친구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다 했어요. 뭐라고 말했는데?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기적은 꼭 일어난다고요. 그 말에 준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편 조성민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납치, 감금, 협박을 포함한 여러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조성민은 그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무고한 아이를 납치해 한 가정을 파괴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법정 최후 진술까지 뉘우치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정의는 살아있었습니다. 최민호가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조성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5년형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다 끝났군요. 민수는 아버지의 회사 일에도 서서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회사에서는 무슨 일 하세요? 건물을 짓는 일을 한단다. 사람들이 살아갈 집과 일터를 만들어주는 일이야. 저도 나중에 크면 아빠처럼 될래요. 네가 진정 원한다면. 그렇지만 꼭 아빠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건 그럴 필요 없어.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렴. 민수가 생각에 잠겨 있다 말했다. 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와 같이 길을 헤매는 아이들을 찾아주고 싶어요.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흘렀다. 민수는 새로운 삶에 완벽히 녹아들었고 가족 모두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박금순 할머니는 넓은 집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이순자와 수연이 역시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찾게 되었다. 할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럼 좋고 말고 우리 민수 웃음꽃 피는 걸 보는 게 내 낙이란다. 수연이는 이제 민수의 세상에 둘도 없는 누나가 되어 주었다. 함께 웃고 공부하는 둘의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영락없는 친남매였다. 어느덧 민수의 10번째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실 민수가 사라졌던 그 4해 동안 준호는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 민수야, 올해는 아빠가 아주 특별한 생일 파티를 열어줄게. 정말이에요? 제 친구들 초대해도 괜찮아요? 당연하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생일날 집은 민수의 친구들로 북적였다. 새로 사귄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방문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민수의 귀환을 축하했다. 준호는 민수의 생일 선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부산 여행을 준비했다. 정말 우리 바다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 4해 전에 우리가 가지 못했던 그 여행, 이제야 떠나는 거란다. 마침내 해운대에 도착한 민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우와,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바다야. 가족들은 모래밭에서 함께 모래성을 쌓았다. 이번만큼은 그 누구도 사라지는 일은 없을 터였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행복하단다. 민수야. 바닷가에서 준호와 민수는 둘만의 소중한 약속을 나누었다. 민수야, 아빠가 약속 하나 할게. 다시는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마. 저도 약속할게요, 아빠. 다시는 아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부자는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는 마치 그들의 맹세를 축복하는 듯 했다. 박금순 할머니와 수연,
그리고 이순자도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우린 이제 영원한 한 가족이란다. 준호가 답했다. 붉은 석양이 바다를 곱게 물들여 갈 무렵,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특별한 가족은 서로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기나긴 네 해의 아픔은 가고, 이제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충만한 내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은 것을 넘어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따스한 가족을 얻으며 이들의 이야기는 비로소 행복한 막을 내렸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식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도 참 궁금하답니다. 댁 내에 늘 따스한 온기가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